정부에서 부동산 살리려고 난리를 쳤지만요. 이제는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막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부양을 했어요. 금리 억제하면서. 그 다음에 DSR 우회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도 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거 곧 끝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도 이제는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주담대를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정부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50년 주담대, 인터넷 뱅킹, 정책 모기지.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규제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50년 주담대라는 것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나눠내면은 DSR이 한 42% 정도 돼서 대출을 못 받는데, 이거 50년 정도로 나눠서 하면 DSR이 막 36%, 34% 막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대출이 나오면 물론 여기에 한 6%는 더 받아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유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2019년부터 가계부채 문제로 부동산은 터질 것이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지금 과잉되어 있다. 거품이 낄 정도로 과잉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었지만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회해주면 안 돼요. 가계부채 억제해야 돼요. 그런데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를 해서 얼마나 팔았다? 지난달 한 달 동안에 1조 원 넘게 판매를 했고, 출시 한 달도 안 된 50년 만기 상품이 전체 주담대의 33%, 즉 3분의 1은 50년 만기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DSR에 막혀 있는 건데, 50년 주담대 3분의 1이나 받아서 샀어요? 그래봤자 거래량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래봤자 상승률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 다 흘러 들어왔는데도 나타낸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60대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능한데 110세까지 우리 주담대 받아서 열심히 갚읍시다 라는 건데,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서 그래 33세에 받아서 이하니까 34세까지 가능하죠? 84세까지 갚아라. 개노답 대출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개노답 대출이냐? 우리나라 부동산 수명 얼마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수명 30년이에요. 이 30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연한을 줄였다. 즉 30년 되면은 노후화돼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아파트다. 즉 아파트의 수명은 30년이다 라고 대못을 박아 놓은 건데, 근데 주담대는 50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30년짜리 탈 수 있는 자동차예요. 이거를 50년 할부로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50년 주담대, 40년 주담대에도 나온 것부터가 잘못이다. 해외에서 왜 30년 주담대를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50년 누가 다 갚냐? 우리나라 평균 10.5년 정도 사는데 10년 뒤에 갚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쑤셔 넣어가지고 득보는 건 건설사하고 은행하고 몇몇 다주택자들밖에 없다. 실수요자들에게 독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알고서 30년 이상은 안 늘리는 거예요. 실수요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가 50년을 다 갚냐? 팔고서 갚으면 되지. 이거는요 투기꾼 마인드고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그 마인드만 정확히 있으면, 이게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든 사는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마인드가 나는 집을 투자로 봐. 나는 집을 투기로 봐. 나는 집을 실수요로 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저희가 막 개입하고 생각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최대한 실수요들에게 집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40년, 50년 주담대를 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망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재건축 기한은 40년에서 30년을 줄이고 주담대는 30년에서 40년, 50년으로 늘리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34세 이하의 제한이 아니라, 왜냐면 어차피 지금 집 사는 거 2030 영끌 수요들 말고 누가 50년 주담대 받아 사요? 40년 못 받으니까 50년 주담대 받는 거지? 한도 많이 받으려고? 4050이 50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거 제한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50년 주담대 자체를 폐지해버려야지. 50년 동안 천천히 갚으면서 집값 버티라는 상황밖에 더 돼요? 그게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이에요? 그 연착륙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에게 빚을 내가지고 대신 떠안게 만드는 정책으로 하는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뱅 같은 경우가 주담대가 폭증을 했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22년 1분기에 주담대가 460억인데 지금 5조 5,200억까지 늘렸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가 28배나 폭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담대가 어디서 올려 들어왔냐? 인뱅에서 이제. 인뱅에서 주담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인뱅은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깐깐하게 덜하죠. 근데 인뱅에서는 주담대는 안전하니까 하면서 수익성 올린다고. 완전히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지기 전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상업은행들처럼 행동해가지고 이건 담보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늘렸죠. 그러면서 금리를 오히려 5대 은행보다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막상 챙기라는 중저신용자들 다 지금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왜? 적은 돈이 안 되거든. 주담대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내가 받은 대출 금액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갚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 대출 받아서 10억 집 사서요? 이 10억이 8억, 7억, 6억까지 떨어져도 못 나요. 내 돈 1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담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용도가 높다는 소리죠. 저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많이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돈 빌려주고 막상 챙기라는 중저신용자들은 외면하면서 주담대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고깝죠. 5대 은행도 내 말 듣는데 금리 누르라고 하니까 금리 눌러주고 막 그런 거 다 했는데 혜택은 중간에 껴가지고 저놈들이 다 처먹네? 중저신용자들 챙기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열받은 거지. 그래서 4조 5천억이 불어난 인터넷 전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주담대를 4조 5천억을 인터넷 은행에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는 거지. 특례 보금자리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들어갔죠? 그 다음에 50년 주담대에서 출시 한 달 만에 1조 들어갔죠? 요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가계부채는 계속 부풀고. 근데 주담대를 통해서 쏠쏠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인터넷 은행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죠. 날벼락 아니에요. 예측된 거예요. 너네는 중저신용자들 대출을 좀 챙겨줘라. 그런데 작년에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행채 발행 못하게 했죠. 예금금리 억지로 눌렀죠. 그러니까 올해 어쩔 수 없이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5대 은행보다 싼 저금리로 돈을 뿌리게요. 우리한테 대출 받으세요 해가지고 주담대만 잔뜩 늘려놓은 거다. 정부 입장에서 얼마나 고가워요. 부동산 부양책을 썼지만 부양하는 게 아니라 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유지예요. 유지. 왜냐면 부양하면은 명분이 사라지는 거고 뽑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노무현 문재인 때 집값 올랐으니까 좌파 정부 때 집값 오른다. 우파 정부를 찍자. 집값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아니 세금 규제 다 풀어주고 양도세 풀어주고 해야지 우리 테러를 만들어주는 우파 정부를 뽑자 해서 부동산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한쪽에 명분을 잃고 올라가도 한쪽에 명분을 잃으니까 딱 유지하길 바라는데 쟤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막상 뭐 자영업자 이런 데 해가지고 기업 살리고 이런 쪽으로 신용 안 되는 사람들 돈 빌려줘가지고 소비 돌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니까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내수시장 계속 박살나고. 그러니까 날벼락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50년 주담대는 적어도 뭐 조금은 일부는 억제가 되겠죠. 33%에서 한 29% 정도로는 억제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은행에서 주담대를 제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더 높은 5대 은행이나 혹은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되는데 5대 은행도 지금 주담대 금리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내어주죠. 지금 연체율이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 보겠다는 그럼 특례 또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 모기진 특례 이야기하는 거죠. 특례 또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 나라 살림이 적자가 83조 원입니다. 연간 100%를 넘어서서 142%가 됐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42%를 오히려 메꿔야 될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돈을 풀 수가 있느냐. 근데 쓸데없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데나 풀고 있죠. 막상 써야 할 때 안 쓰고. 그 다음에 하는 마통 100조 이상 썼다. 이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자만 1100억 원을 냈다는 소리예요. 계속 손실이 나고 그거를 또 어떻게 메꿔가지고 또 하늘에다 채워주고 마통 쓰듯이 돌려막기 하면서 지금 버텼는데 상반기 때 이게 지금 다 들어왔단 소리죠. 83조 들었는데 100조 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3조는 실제 적재가 난 거고 100조는요 100조를 써가지고 안 갚은 게 아니라 100조를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빌렸다가 이자 쳐서 갚고 빌렸다가 이자 쳐서 갚고 이 짓거리를 한 게 상반기에만 100조가 넘었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이자 비용을 낸 게 1100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도 지금 자금이 새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 모기지를 더 풀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번에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정책 모기지를 관리를 하겠다. 얘가 가계부채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회를 해서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정책 모기지 더 풀 돈은 없는데 나는 분명히 특례 보금자리론 다 떨어지면은 연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지금 문제가 되는 50년 주담대 인벤까지 싸잡아가지고 이거 3가지 집중 관리하겠다. 아, 특례보금자리는 연장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불어났잖아. 연장 안 해. 명분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된 계기는 역시 가계부채 때문이죠. 지금 22개월 내 최대폭 늘어난 가계부채이고 106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하고 가계부채는 달라요. 그런데 대출 잔액으로 했는데 가계부채는 지금 1800억이 넘어갔죠. 그런데 여기 추가로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형국이 초저금리 때처럼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만 부추겨가지고 막 미친듯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초저금리 때는 심리가 아니라 진짜 수익이 나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은 미친 거 아니고서야 왜 대출을 받고 있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낚이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했고,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한 이유는 뭐예요? 가계부채가 지금 문제가 커지니까. 가계부채를 안 잡으면 경제가 막혀요. 저거를 원래 한은에서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관치보다 더 무서운 정치금융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상생금융으로 포장된 대출금리 인하다. 감독당국은 어디예요? 금융감독원이죠. 수장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금리 장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돈을 벌어 방파제를 더 쌓기를 주문하고, 저희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모니터링 해야 하며 예대금리 차례를 이용해 편하게 장사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검토할 일이 아니라 은행의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질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짓거리를 했는데도 떨어졌으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 100대 은행에 겨우 6곳이 포함됐고 가장 높은 은행 순위도 62위에 불과하다. 저번에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은행 순위는 세계 100대 은행에서 순위가 다 떨어졌어요. 왜? 정부에서 자꾸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자 장사일 수도 있겠죠? 이자 장사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은행 건전성을 지켜야 될 때예요. 지금같이 부실채권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은행에서는 더 많은 자본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도 쌓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손실 대비로 금액을 쌓아놓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인데 이자 장사라는 말을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금감원장이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고 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게 관치가 아니라 정치금융이다. 왜? 금리를 낮춰주면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고 금융산업의 구축과 제도 정비는 금융위원회의 일인데 왜 금감원장이 나와서 판을 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너무 나서가지고 지금 막 금리도 억지로 눌러 막 별거 다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까는구나. 여기 뭐 어디 한겨레 이런 신문인 것 같아요. 이 언론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경제를 많이 망쳤으면 심지어 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 이거는 저희 표현이 아닙니다.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치금융을 토대로 지금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되다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경고가 나선 거고, 한국은행 경고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대응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담대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기준금리는 멈췄어도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파트값의 80%는 금리 유동성이 결정한다. 그래서 집값 하락기에는 대출이 빠지고 집값 급등기에는 대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서울 수도권 모두 강한 음의 영향을 미쳤고 유동성과 가계대출은 강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9월에 집값이 변곡점을 만든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한 유동성이 바닥을 드러내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주장하던 게 저거였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이다. 유동성이 결정한다. 계속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막상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긴축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와서 저런 분석을 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 전세까지 들어가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도 규제하는 것들도 영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국토연구원에서 이제서야 2022년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담대는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주담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이고, 왜냐면은 부동산이 터지면은 경제 문제 터질까봐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지금은 경제가 터지게 생겼으니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담대 제한에 들어간 거고, 정부는 더 풀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러면 주담대가 줄어들 텐데, 그리고 금리도 올라갈 텐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올라갔었고 어떻게 떨어졌었는지.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온다.